여보, 집주인이 7천 더 올려달래. 우리 이제 어디로 가? 25년 대기업 다닌 김 부장, 연봉 1억 5천에 모두가 부러워하던 안정적인 삶.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희망퇴직 통보, 전세 계약 만료, 서울에서 밀려나는 삶. 대기업 사원증 하나면 평생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집 한 칸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누구보다 현명하다고 믿었던 선택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00년대 초반 집값은 떨어진다던 전문가들의 말과 대기업만 믿고 부동산을 무시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나라에서 월급쟁이로 사는 것 자체가 틀렸던 걸까요? 저에게 지금 남은 건 통장 잔액 200만 원, 나이 50셋, 경기도 외곽 월세집 이게 전부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저는 무엇을 놓친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1995년 봄 대기업 입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그 종이 한 장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동네 어른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걱정 없겠네. 대기업 들어갔으면 평생 안정이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신입사원 월급이 150만 원, 서울 아파트는 1억 남짓이었어요. 강남도 3억이면 샀습니다. 전세금은 5천 정도면 충분했죠. 집은 마음먹고 몇 년만 모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회사 선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야, 지금 집 사면 바보야. 집값은 곧 떨어진다니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지금은 거품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떨어지겠지.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거든요. 집 사느니 현금 들고 있는 게 낫다고,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더 좋다고, 전세가 훨씬 합리적이라고요. 경제 전문가들도 방송에 나와서 부동산 거품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다 믿었어요.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 선배 몇 분이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저것 봐, 내가 안 산 게 잘한 거야.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아내가 맞선에서 처음 봤을 때 물었어요. 직장은 어디세요? 대기업 다녀요.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신혼집은 어디로 할까? 일단 전세로 시작하자. 집값이 곧 떨어질 것 같으니까 돈 좀 모아서 나중에 사는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대기업 다니니까 괜찮겠지. 2000년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전세집을 한번 옮겼습니다. 보증금 7천에서 8,500으로 올랐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연봉이 4천까지 올랐거든요. 2002년도에 회사 동기가 집을 샀다고 했습니다. 강남에 5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3억을 끼고 샀다고 했어요.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친구 나중에 이자 갚느라 고생하겠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집 좀 알아볼까? 요즘 친구들 보니까 다 아파트 사던데. 저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집값이 너무 높아. 곧 떨어질 거야. 그때만 기다리면 돼.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나 보자. 그날 주말에 부동산을 몇 군데 다녔어요. 중개인이 매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지금 6억인데 괜찮죠?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고요. 6억이요? 너무 비싼데요? 중개인이 웃었습니다. 요즘 시세가 다 이래요. 그래도 곧 오를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대출 조금 껴서라도 실거주로 하나는 사두면 좋지 않겠어?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요. 2007년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부동산 규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데 곧 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점심시간에 말했습니다. 저 집 샀어요. 영끌로요. 정말? 어디? 송파요. 7억 주고 샀는데 대출이 5억이에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너 나중에 힘들어. 이자만 얼만데? 후배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집값 오르면 되죠. 그 자신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쯤 됐을 거예요.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데 집주인이 말했어요. 이번엔 5천만 원 올려주세요. 시세가 올라서요.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적금을 깨서 올려줬어요. 통장 잔액이 텅 비었습니다. 뭐 괜찮아. 난 대기업 다니잖아. 연봉도 7천까지 올랐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2012년 40 중반이 됐을 때였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전세야? 동기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야, 우리 나이에 전세 사는 사람 별로 없어. 다들 집은 샀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나만 전세야?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주변 사람들 다 집 샀대. 아내가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그러게 내가 그때 사자고 했잖아. 당신이 안 산다고 했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한숨만 쉬었어요.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들 집값 떨어진다고 했잖아.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했고, 난 합리적으로 판단한 건데 왜 이렇게 됐지? 2015년 43이 됐습니다. 은행에 한번 가봤어요. 직원이 전산으로 조회하더니 말했습니다. 연봉이 1억이시면 대출은 3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3억이요? 허탈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3억이면 이자가 얼마야? 집 사서 그 이자 내고 사느니 전세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대기업 직원이었고 퇴직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집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점심시간에 말했어요. 부장님, 요즘 강남 집값 보셨어요? 진짜 미쳤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봤자 또 곧 떨어질 거야. 그런데 그해 가을 뉴스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땐 몰랐어요. 2018년 봄 아내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네 아파트값 봤어? 3억이던 게 지금 5억이래. 반년 만에 올랐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날 저녁 부동산 앱을 열어봤습니다. 우리가 전세로 사는 아파트 6개월 전 매매가 4억이던 게 6억으로 올라 있었어요. 2억이 오른 겁니다. 그해 여름부터 집값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집값 상승 소식이 쏟아졌어요. 음마 아파트 1년에 4억 상승, 강남 재건축 단지 몇 억씩 폭등. 제 친구 하나는 2016년에 산 잠실 아파트가 2018년에 7억 올랐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는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현명했던 거였어요. 회사 동료들도 하나둘 집값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집 작년에 8억이었는데 지금 12억이래. 너 진짜 지금이라도 집 사야 돼. 이러다 정말 못 사.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2019년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쯤 집주인이 말했어요. 1억 올려주세요. 주변 시세가 다 올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을 올려주려면 적금을 또 깨고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집값 떨어지겠지. 경제가 어려우면 집값도 떨어지는 거 아냐? 그런데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금리는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대출받아 집을 샀습니다. 해외여행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을 원했나 봅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넓은 집, 좋은 동네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뉴스에서는 집콕이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올랐어요. 2021년엔 더 심했습니다. 제가 전세로 사는 아파트 2017년엔 4억이었는데 2021년엔 9억이 됐어요. 4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저는 그 4년 동안 뭘 한 걸까요? 연봉은 4천 올랐는데 집값은 5억이 올랐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정말 미안한데 나 한마디만 할게. 뭔데?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2005년에 내가 집 사자고 했을 때, 2012년에 또 사자고 했을 때 당신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때 샀으면 지금 우리 5억은 벌었을 거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다들 떨어진다고 했잖아.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들 그랬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갈 필요는 없었잖아. 우리 판단을 했어야지. 그 말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맞아요. 남들 말만 듣지 말고 우리가 판단을 했어야 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왜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을까?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진 걸까? 새벽 4시 옆에서 자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힘들겠지. 나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2022년 초 전세 계약을 또 갱신해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1억 5천만 원 올려주세요. 요즘 매매가가 10억이 넘고 전세도 7억 넘게 거래되고 있어서 시세 맞춰서 그 정도는 올려주셔야 해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당장 1억 5천을 어디서 만들지? 전세자금 대출을 추가로 더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받은 전세자금 대출만 3억이 넘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은 서울에서 살 수 없는 시대. 월급쟁이는 아무리 대기업 다녀도 서울 아파트 하나 못 사는 시대. 그게 바로 2022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못한 게 뭐야? 대기업 다니고 성실하게 살았잖아. 왜 우리만 이렇게 됐어?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집을 사지 않은 게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 그리고 그 실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2022년 봄, 회사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복도에서 속삭이듯 흘러나왔어요. 50대 선배 몇 분이 희망퇴직 신청서를 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아직 49인데 벌써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신입사원들은 제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저보다 빠르고 유능하게 일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상무님이 말했어요. 이 업무는 신입한테 맡기시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다는 소리구나. 2023년 여름 드디어 공지가 나왔습니다. 50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모집 최근 3년간 성과 미달자 포함. 위로금은 연봉 3년치. 제 책상 앞에 인사팀 직원이 찾아왔어요. 부장님, 한번 면담 좀 하시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대상자구나. 면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과 상무님이 앉아 계셨어요. 의자에 앉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젊은 인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고요. 부장님께서 이번 희망퇴직 신청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상무님이 덧붙였어요. 부장님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신입은 4천이면 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 둘을 쓸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목이 메었습니다. 저 아직 10년은 더 일할 수 있어요.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업무 속도 많이 느려지셨잖아요. 신입들이 하루 만에 끝낼 걸 부장님은 사흘 걸리시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제가 꼼꼼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상무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장님,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부장님 연봉이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려와도 되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5년을 바친 회사에서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구나. 팀장이 서류를 밀어줬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해 주세요. 위로금은 2억 7천, 퇴직금은 2억 3천, 합쳐서 5억입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서류를 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5억. 내 인생을 바친 대가가 5억이야?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5억에서 전세금 1억 5천 올려주고 기존 전세 자금 대출 1억 5천 갚으면 남는 돈 2억 원. 그걸로 평생을 어떻게 살아? 이제 곧 50인데 재취업은 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희망퇴직 이야기 나왔어. 아내 얼굴이 굳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희망퇴직을 하면 5억을 받지만 백수가 되는 겁니다. 50에 백수.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회사에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압박받고 결국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 뒤 결국 신청서를 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2024년 3월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짐을 싸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 책상, 이 의자, 이 컴퓨터, 부장이라는 타이틀, 회사 사원증, 명함. 그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후배들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잘해. 회사 잘 지켜라. 사원증을 반납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카드 하나가 내 인생의 자부심이었는데 이제 이마저도 없어지는구나.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뒤돌아봤습니다. 25년을 다닌 건물. 저기서 청춘을 다 바쳤어요. 집에도 못 가고 밤새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저를 이렇게 쉽게 버리더군요. 며칠 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억이 찍혀 있었어요. 숫자를 보는데 허탈했습니다. 이게 다야? 25년 일한 대가가 이거야? 서울 아파트 하나도 못 사는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 모르겠어. 한숨만 나왔어요. 그날 밤 거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멀리 서울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 어딘가에 제 친구들이 살고 있겠죠. 10억,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란 타이틀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퇴직하고 나니 집 한 채 없는 제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알게 됐습니다. 2024년 4월 전세 계약이 끝났습니다.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7천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저희 집 전세 시세가 8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약 만기일마다 끝이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아내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서울은 정말 못 살 것 같아. 경기도로 나가야 돼. 아내가 울었어요. 30년을 서울에서 살았는데 이제 쫓겨나는 거야?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경기도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중개인이 매물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아파트는 7억 5천 정도인데 괜찮으시죠? 경기도 외곽인데도 6억이 넘는 가격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집 전세금 빼고 남은 퇴직금 더해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생활하기도 버거운데 대출 이자까지 어떻게 감당하냐고. 결국 우리는 또다시 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조차 살 수 없는 처지구나. 우리는 경기도 외곽 전세 3억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 주변엔 편의점 하나 없는 동네였어요. 이사 짐을 풀면서 아내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대기업 부장이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밀려날 줄은.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2억 3천만 원,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50대가 재취업이 쉬울 리 없었어요. 면접 가면 다들 똑같이 물었습니다. 희망 연봉은 어느 정도세요? 7천 정도 생각하는데요. 면접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3천까지밖에 못 드리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 경력이면 저희 조직 적응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돌려 말하는 거였습니다. 당신은 너무 늙었어요. 연봉은 너무 높고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고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갔어요. 생활비로 300씩 나가고 아들 대학 등록금에 400, 각종 경조사비에 보험료에 돈은 물 새듯 나갔습니다. 이 속도면 2년 뒤엔 통장이 텅 비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해 가을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됐어요. 괜찮아. 천천히 알아봐.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답답했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백수고 아들도 백수였어요. 우리 가족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2024년 말 통장 잔액이 1억 4천이 됐습니다. 1년 만에 1억이 나간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은 정말 거지가 되는 거 아닐까?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친구는 2005년에 서울 아파트를 8억에 샀는데 지금 18억이 됐다고 했어요. 집 한 채로 10억을 번 거죠. 저는 같은 시간 동안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을 더 많이 받았는데 남은 건 전셋집 하나와 통장에 1억 정도 뿐이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야, 너 왜 집 안 샀어? 내가 그때 사라고 했잖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맞았어. 내가 바보였지. 멋쩍게 웃어넘겼어요.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너 지금 뭐해? 재취업 준비 중이야. 친구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힘들겠다. 우리 나이에 재취업 많이 힘들잖아.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해 3월 경기도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 통지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어요. 이번엔 5천만 원 올려주세요. 요즘 이 동네도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5천을 올려주면 통장엔 9천밖에 안 남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결국 전세금을 올려줬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야간 알바 공고를 봤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7만 6천 원, 한 달이면 230 정도 벌겠구나. 그걸로 세 식구가 살 수 있을까? 아내도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마트 계산대, 식당 주방 보조. 그런 일들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모두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전문직 다녔는데 이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저녁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첫날 밤 편의점 유니폼을 입는데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53살 편의점 알바생. 이게 내 모습이야? 저녁 11시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전 직원이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계산은 이렇게 하시고 재고 정리는 새벽에 하세요. 담배는 이쪽 선반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자정쯤 됐을 때 손님이 들어왔어요. 2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야, 아저씨. 담배 한 갑? 예, 잠시만요. 담배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제 아들뻘인데 반말을 듣고 있네. 새벽 2시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계산대에 소주병을 던지듯 놓더군요. 2,800원입니다. 손님이 욕을 하며 나갔어요. 새벽 4시 손님이 없는 편의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제 손을 봤어요.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이 손으로 25년 동안 키보드를 두드렸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름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침 7시 교대 직원이 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세요. 밖으로 나오는데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 가방 맨 학생들. 저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평범한 50세 살 아저씨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어요. 아내 월급 200, 제 알바비 230, 생활비 400이 나가니까 통장 잔액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전세 계약 2년 뒤엔 어떻게 되는 거지?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고 하면 그땐 정말 갈 곳이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200씩 나왔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9,500이던 게 9,000, 8,500, 8,000. 알바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주중엔 편의점, 주말엔 주차장 관리.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눈이 침침했어요. 새벽 5시 주차장에서 차를 정리하는데 고급 외제차가 들어왔습니다. 제 또래 남자가 내렸어요.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우연히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2017년 대비 100% 상승. 무주택자들의 절망. 화면에 나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50대 무주택자, 대기업 퇴직 후 생활고. 그게 바로 제 이야기였어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집 근처를 걸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분양가 8억. 저는 생각했어요. 15년 전 이 돈이면 서울 강남에 집을 샀을 텐데 지금은 경기도 외곽 아파트도 8억이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집도 못 사는구나. 크리스마스 이브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행복한 가족들이 지나갔어요. 아빠 손잡고 걷는 아이들, 선물 가방을 든 사람들. 저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새벽 4시 손님이 없는 편의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제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게 틀렸구나. 대기업이 안전하다는 것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도, 현금이 최고라는 것도, 주식이 낫다는 것도 다 틀렸어요. 집을 샀어야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2005년에, 늦어도 2010년에. 그때 샀으면 지금 최소 10억은 벌고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합리적이라는 착각 속에서 기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전문가들 말을 믿고 선배들 말을 믿고 대기업만 믿고 살았어요. 정작 제가 스스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살이 좀 찐 것 말고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로 흘렀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나 2003년에 산 마포 아파트 있잖아. 그때 7억이었는데 지금 16억 됐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또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나도 2008년에 송파에 하나 샀는데 8억 주고 산 게 지금 18억이야.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더 오를 것 같아.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물었어요. 너는? 너 대기업 다녔잖아. 집은 어디야?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전세 살아. 경기도 외곽에.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친구들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래? 전세구나. 동정 섞인 눈빛이었어요. 너 대기업 다닐 때 다들 엄청 부러워했는데 그때 왜 집을 안 샀어?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 판단한 거지 뭐.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퇴직했다며 지금 뭐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편의점 알바해. 친구들이 놀랐어요. 뭐? 대기업 부장이었던 너가?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 광고판에 부동산 광고가 보였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집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그 문구가 가슴을 후볐어요. 어느 날 회사 후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오랜만에 밥 한번 먹어요. 만나서 밥을 먹는데 후배가 물었어요. 부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저냥. 후배는 편하게 말했습니다. 저 작년에 집 한 채 더 샀어요. 투자용으로요. 2019년에 산 집이 너무 올라서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요. 지금 두 채 다 합치면 25억 정도 돼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후배는 저보다 12살이나 어렸어요. 그 후배가 25억짜리 집을 갖고 있고 저는 전세에 통장엔 7천만 원. 이게 말이 되나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은 집 언제 사실 거예요? 이제 너무 오른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늦었지. 나는 이제 못 사. 후배 얼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장님, 그래도 어떻게든 사셔야죠. 실거주 한 채도 없으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내 친구들 부부 모임에 갔습니다. 아내 친구 남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주식,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집 재건축 들어가서 조합 구성 중이야. 우리는 작년에 한 채 더 샀어. 임대 놓으려고. 저는 구석에 앉아서 술만 마셨습니다. 한 남자가 제게 물었어요. 형님은 집이 어디세요? 자가세요? 경기도요. 전세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 전세시구나. 대기업 다니셨다면서요? 네, 근데 퇴직했어요.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집을 못 사신 거구나.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못 산 게 아니라 안 산 거였어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어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사셔야 해요. 집값은 안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예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안 떨어진다고? 맞아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집값은 한 번도 제대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떨어지길 기다렸던 거예요. 바보처럼.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옛날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동료였고 승진이 늦었던 친구였는데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동료가 말했어요. 부장님, 저 요즘 고민이에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는데 승낙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돼서요. 저는 좋은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사실 저 집이 4채 있거든요. 임대 수익만 한 달에 600씩 들어와요. 승진하면 맨날 야근하고 힘들 텐데 굳이 얼마 더 받고 승진해서 그럴 필요 있나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 동료는 집 4채로 한 달에 600을 버는데 저는 편의점에서 밤새 일해서 200을 버는구나. 우리 둘 다 같은 시기에 같은 회사를 다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장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알바하면서 지내.
동료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부장님, 그때 제가 집 사시라고 했잖아요. 왜 안 사셨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바보구나.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어떻게든 사세요. 나중엔 정말 후회해요. 그 말에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후회? 저는 이미 평생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결혼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지? 결혼 자금도 없고 집도 없는데.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신혼집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한테 부담 안 드릴 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시대가 그런 거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 탓만은 아니에요. 제 선택이 잘못된 거였어요. 전세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집주인이 미리 연락을 해왔어요. 얼마 안 있으면 계약 만료인데 갱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잠시 생각할 시간 좀 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7천만 원. 더 올려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보증금 다음 만기 때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집주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요즘 전세 시세가 얼마인데 본인 집만 그렇게 낮게 받을 수는 없다고, 다른 세입자 구하면 시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오래 살았고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지 않냐고, 조금만 봐달라고 사정하며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도 사정이 있다는 말과 함께 대출 이자도 올랐고 재산세도 올랐다는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고 일주일 안에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월세로 가야 할 것 같아. 전세금 올려줄 돈이 당장 없잖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경기도 더 외곽에 월세방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60. 좁은 투룸이었어요. 방 2개에 거실도 없고 베란다도 좁은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이사 후 남은 전세금에서 1억은 아들 결혼 자금에 보태주고 나머지는 급한 상황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어요. 이사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전세에서 월세로.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끝이 이거구나. 얼마 후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집만 날랐습니다. 그 날 밤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아파트 불빛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사람들은 따뜻하게 살겠죠. 자기 집에서 안정적으로. 우연히 부동산 앱을 열어봤습니다. 제가 2000년에 봤던 서울 아파트, 그때 2억이던 게 지금 9억이 됐더군요. 25년 만에 4배 이상 오른 겁니다. 만약 그때 샀으면 지금 7억을 벌었을 거예요. 7억. 그 돈이면 지금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저는 안 샀어요. 집값은 떨어진다고, 현금이 낮다고, 주식이 좋다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새해에도 저는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새벽 2시 차가 다 빠진 텅 빈 주차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대기업 다닌 게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집 한 칸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속도는 개인의 계산보다 빠르다는 걸 말이에요. 대기업은 더 이상 인생의 안전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놓친 파도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인생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변수였다는 걸. 가장 합리적이라던 제 선택이 어느 날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됐다는 걸 늦은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불꽃놀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새해를 축하하고 있었죠. 저는 여기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예전에 아들이 어렸을 때 같이 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저 별은 뭐예요? 저건 북극성이야. 길 잃었을 때 찾는 별이지. 그때는 제가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기업 다니고 성실하게 살면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25년 전 집을 사지 않은 순간부터 이미 길을 잃었던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말이에요.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집을 살 거예요. 2000년에, 2005년에, 2010년에 언제든 좋으니까 그냥 샀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현명하다고 자만했던 한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놓친 게 뭘까? 안정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대기업이 영원하다고, 월급만 받으면 괜찮다고, 집은 언젠가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고 대기업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월세방에 들어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살지 말라는 거겠지. 실거주할 집은 꼭 사라고, 남들 말만 듣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라고,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그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진심이지. 그날 밤 혼자 창문 앞에서 멀리 서울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 어딘가에 제가 살 수 있었던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샀으면 지금 저기서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제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대기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월급이 많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것, 집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 기회는 한 번뿐이고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제가 25년 직장 생활과 50년 넘게 살아온 인생으로 배운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제발 저처럼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혹시 저와 같은 시기를 살아오신 분들 계신가요? 저처럼 대기업 다니면 괜찮을 줄 알았던 분들, 집값은 언젠가 떨어질 거라 믿었던 분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했던 분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집을 샀던 분들은 언제, 어떻게 결심하셨는지, 그리고 사지 못한 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결정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빛 인생 편지에서 더 많은 인생 사연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